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분석해서 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바르게 전해드리는 북녘의 하루 김창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몰랐던 북의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곳 주민들의 사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은혜입니다. 북녘의 하루를 통해 만나볼 주요 소식들입니다. 오늘 북녘 돋보기 시간에는 평양 산원에서 415번째로 태어난 새 쌍둥이 소식과 북의 다태아 육아 정책을 준비해봤고요. 북에서도 해외의 재활용 방안에 상당히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의 제자원화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북의 이모저모 시간에는 유치원 어린이들의 바이올린 삼중주 공연 준비해봤고요.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갖게 해주는 효과적인 가정교육 방법 알려드립니다. 해열제와 강장제로도 쓰인다는 구기자, 그 효능을 알아보시죠. 스피노자의 명언이죠.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명언과 같이 숲을 가꿔온 조명일 씨를 오늘의 인물에서 만나봤습니다. 북의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입니다. 북에서는 새 쌍둥이를 낳으면 나라가 키워준다는데요.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직접 키워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난 2012년 3월 19일 아침 평양 산원에서 415번째 새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당시 북에서는 엄청난 이슈가 되었다고 하지요. 지금부터 이 415번째 새 쌍둥이들과 함께 북의 다태자 쌍둥이 육아 정책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누가 가서 나무 심고 내가 우리 엄마예요. 우리 아버지랑 내가 평성이에요. 내가는 이건 새 쌍둥이는 태어나자마자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사랑의 요람에 안겼습니다. 햇님보다도 더 따뜻한 사랑이 그 요람들마다에 석석들이 스며들었습니다. 이 415번째 새쌍둥이가 출생했을 때 당시 맞이 몸무게는 1kg 670g, 둘째는 2kg 090g, 셋째는 1kg 980g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새쌍둥이 한 쌍에 우리 담당 의사 3명, 담당 간호원 9명이 동원되게 됩니다. 그래서 입평견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째 경송이는 생명 지표들이 다 그래서 아이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고 증상들이 여러 가지 장기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집체적 협의를 모아가면서 가장 합리적인 치료 방법을 찾아서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가장 값진 그런 설비들, 의료 설비들과 약제들이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우리 새쌍둥이들을 위해서는. 평양 산원에는 새 쌍둥이 가운데에서도 몸무게가 제일 작은 아기의 몸무게가 4kg이 될 때까지 키워주는 양육 체계가 세워져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 쌍둥이들을 위해 세워주신 이 양육 체계는 평양 산원이 세워진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변함이 없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새 쌍둥이들에게 돌려지는 온갖 의료상 혜택을 다 받으며 415번째 새 쌍둥이는 평양 산원에서 100일간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경송이, 경정이, 경운이가 만 사람의 축복 속에 평양 산원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행복의 요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15번째 새 쌍둥이는 6살이 되어 오늘 이 육아원 마당에 다시 들어섰습니다. 공부 잘하나요? 경훈아, 공부 잘해요. 아버지 하는 말씀도 잘 듣고. 에이들 안고 찍었대 거 사진 통해요. 이제는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새 쌍둥이와 보육원들 사이에 맺어진 정은 류다른가 봅니다. 존목이반 시절에 새 쌍둥이를 키운 리춘현 보육원입니다. 교양반 시절에 차명순 보육원입니다. 아이고, 진짜. 새 쌍둥이의 건강과 영양을 맡아보았던 함경욱 의사 선생님. 아마 육아원의 원아들만큼 큰엄마, 큰아버지, 삼촌, 이모가 많은 아이들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 육아원에서 복받은 새 쌍둥이의 행복한 4년이 흘렀습니다. 이 나무들이 경송이, 경정이, 경훈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 식수저를 맞으며 아빠, 엄마와 함께 심은 나무들입니다. 그때는 경송이네 새 쌍둥이 형제처럼 애어린 나무들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자라 그들의 길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사람들은 새쌍둥이들이 복을 많이 타고났다고 이 말을 많이 합니다. 부러워서도 길고. 근데 그중에서도 우리 새쌍둥이들은 복을 더 많이 타고난 것 같습니다. 8년 전 보육원들의 손에 이끌려 아장아장 들어섰던 이 행복의 열함에 오늘 새 쌍둥이는 오얏한 소년단원이 돼서 들어섭니다. 어젯날 경송이, 경정이, 경훈이가 첩나게 뛰어놀던 놀이장에서 오늘은 또 다른 새 쌍둥이들과 원아들이 아동공전의 주인이 되어 뛰놀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은 육아원의 모든 원아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날입니다. 옥류아동병원의 어린이 건강관리과 선생님들이 원아들에 대한 검진을 하려고 육아원으로 왔습니다. 우리 그 관에는 나라가 해방돼서 현재까지 출생한 모든 새쌍둥이들이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관은 원래 새쌍둥이들이 건강관리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 사발에 대한 직능을 가지고 생겨난 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도에 또 평양시에는 1병원에 또 각 도에 있는 소아병원들과 연결을 가지고 이들 새쌍둥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에 나가서 그 계획에 따라서 6개월에 한 번씩 검진도 하고 제대로 잘하는가, 그다음에 학교에 가서 학업 성적은 어떠른가, 그다음에 거주하고 있는 그 동 거기 일꾼들이 관심이 어떤가, 아버지 어머니가 직장 다니는 그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서 어떻게 새쌍둥이들을 도와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고 새쌍둥이들이 좋은 사회적인 관심을 가지고 잘 자라도록 우리가 사업하는 부서입니다. 경송이, 경정이, 경훈이도 옥류아동병원의 의사 선생님들과 반갑게 상봉합니다. 나는 사람들도 5번째 가고, 야네 둘이는 1등. 키도 정상이고 몸무게는 오히려 초과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능도 그렇고 이번에 시험에서도 취업을 했다니까 아주 정말 정상 발휘하고 지적 발달도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새쌍둥이가 태어나면 육아원에서 만 4살까지 키워주네요. 그런데 육아원이라고 하면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키워주는 그러니까 일종의 고아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다가 아닌가 보네요. 네, 이 육아원은 다태자 쌍둥이들, 그러니까 세 쌍둥이 이상의 아이들을 길러주는 것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따로 사시겠네요? 그렇죠. 이 주간으로 또는 격주간으로 아이들을 만나러 와서 같이 놀다가 또 다시 돌아가는 그런 구조죠. 부모 입장에서는 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섭섭할 것 같기도 하고요.
맞벌이 부부한테 새 쌍둥이가 태어났다. 축하받을 일이고 또 행복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면은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한 명 키우기도 보통 일이 아닐 텐데. 그러게요. 나라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이렇게 정책화되어 있으면 새쌍둥이 잘 돌봐줄 것 같은데요. 아까 영상의 주인공들도 인큐베이터를 거쳐서 결국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잖아요. 네. 사실 새쌍둥이 예전에는 참 길러내기 힘들었어요. 미숙아로 태어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북에서는 이 새쌍둥이 정책을 좀 펼치고 있는 셈인데요. 평양의대의 어린이 건강관리과 의사들하고 평양 사는 의사들이 아예 새쌍둥이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하긴 새쌍둥이가 태어나는 일이 그렇게 잦지는 않으니까 나라적으로 주요 역량을 투입할 만하겠네요. 그렇죠. 아이들에 대한 건강검진도 아주 꾸준히 합니다. 이제 1살에 미만으로 있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건강검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4살 때까지는 한 달에 한 번씩 검진을 하고 4살 이후 돼서 유치원에 가면은 이제 분기마다 검진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자라서 중학생이 될 때까지 졸업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국가가 관리하고 또 건강검진을 한다고 하는군요. 부모 입장에선 참 감사한 일이겠네요. 제가 의료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요. 아이가 한 명이 태어났을 때보다 새쌍둥이의 사망 위험이 무려 37배나 된다고 해요. 북에서도 이런 아이들의 건강을 염려해서 이런 정책을 만들었겠죠. 그렇죠. 새쌍둥이가 태어나는 일은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위험스럽지만 그 산모에게도 대단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새쌍둥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헬리콥터를 보내서 그 산모를 후송시켜서 입원을 시킵니다. 그리고 새쌍둥이한테는 아이 한 명당 의사와 간호사들이 각각 이렇게 배치되고요. 저희로서는 사실 상상하기 좀 힘든 제도인데요. 이것도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만들어진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제법 역사가 깁니다. 1980년도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무상의료는 1960년대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 이거는 80년대 때. 참 우리는 아이들 많이 낳으면 국가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을 해주잖아요. 북에서도 그런 지원금 제도도 있을까요? 은장도와 금반지를 주는데요. 아들한테는 은장도, 딸한테는 금반지. 이런 선물을 주는 제도도 80년대 때부터 만들어졌나요? 예, 1985년도에 새쌍둥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당시 이제 김일성 주석이 새쌍둥이가 태어나면 나라가 흥할 징조다. 뭐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흥할 징조. 예, 그러면서 이제 선물을 주자라고 해서 제안을 한 게 그 은장도와 금반지를 주면서 그 프로젝트가 지금까지 이제 쭉 이어지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 선물에는 이 새쌍둥이가 혹시라도 이제 피치 못할 일로 헤어질 수도 있다. 그랬을 경우에 다시 만났을 때 서로 알 수 있도록 한다고 출생 연도와 월과 일을 은장도에 그리고 금반지에 새겨준다고 하네요. 아, 그러면 첫째 은장도에는 출생 연도, 둘째 거에는 월, 예. 셋째 거에는 날짜가 새겨져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길 바랍니다. 다음 돋보기로 넘어갈까요? 오늘은 제가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꽃은 무궁화인데요. 그럼 북의 국화는 무엇일까요? 왠지 붉은색 계통일 것 같지 않아요? 뭐 진달래나 철쭉? 너무 화려한 장미는 아닐 것 같고요. 북의 국화는 목란이라고 합니다. 아, 목란이요? 우리나라에도 있는 꽃일까요? 아, 그럼요. 하얀 목련이 필 때면 다시 생각나는 사람. 이런 노래 있죠? 양희은 님이 불렀던. 아, 그러니까 목란이 우리나라에서는 목련으로 불리는구나. 예, 나무에 피는 연꽃이라 해가지고 목련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북에서는 이제 김일성 주석이 이 꽃을 목란이라 이름을 지어주고 또 국화로 하자라고 결정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북의 목란꽃 사랑은 노래로도 많이 좀 불려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도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이렇게 그렇죠. 불리는 것처럼 예, 많이 예. 부르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까딱머리 우리 마음 단꺼털 만나 성이 휘는 같은 하얀 거성이 랄랄랄랄랄랄
최근 보도된 북의 소식을 전하는 북은 지금입니다. 북도 환경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전 세계의 선진적인 재활용 사업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의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재자원화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지난 시기 쓸모없이 버려지던 폐기물과 폐설물, 생활 오물들을 이용해서 적은 원가를 들이면서도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여러 나라들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빅토리아호에 순수 수지 어물로 문 배가 나타나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빅토리아호는 그 면적이 6만 9천 평방킬로미터로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민물호수입니다. 호수는 탄자니아와 케니아, 우간다의 국경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닐강의 주요 저수지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빅토리아호로 최근 수지 어물과 정화되지 않은 퇴수, 광업용수와 오염물질 등 온갖 쓰레기들이 흘러들고 있어 문제로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호수를 구원하기 위한 대책을 빨리 취하지 않는다면 빅토리아호는 말 그대로 사멸할 것이라고 이곳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호수에서의 수지 오염 현상은 독성 식물들을 증식시키고 물고기 마리수를 줄임으로써 이곳 주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심각한 호수의 오염 현상을 놓고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호수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알리 스칸다라는 목수는 자기의 동료들과 함께 수지 어물로 돛배를 만들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순수 수지 어물을 재생해서 다오라는 이름을 단 돛배를 몇 달 동안에 훌륭히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돛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쉽게 버리는 오물에도利用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남아있으며 그것을 버리는 경우 우리의 자연계와 물과 공기가 오염되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자와 식탁들은 러시아의 어느 한 가구 제작소에서 만든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만드는 데 이용된 재료는 다름 아닌 나무 채볼 시에 흔히 버리고 나는 나무가지나 뿌리, 등골입니다. 아르좀 쉐인이라고 하는 이곳 가구 제작소의 책임자는 이러한 재료들이야말로 목재의 자연스러운 형태를 그대로 살린 가구들을 만드는 데理想적인 재료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나무들을 가지고 작업할 때 판자로 효소합니다. 하지만 이런 판자들보다도 이런 것들은 오히려 나무의 자연스러운 형태를 잘 살릴 수 있는 좋은 재료로 됩니다. 나무를 채벌하는 현장에 가면 그곳 사람들은 자기들이 버리곤 하는 것을 가져가는 데 대해서 일선을 돌아주는 것으로 된다고 매우 좋아하곤 합니다. 이러한 재료들을 가지고 건조시켜서 모양을 잡고 가구로 완성하기까지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아르좀 쉐인의 아내인 마리아는 이곳 제작소에서 남편의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는 컴퓨터 전문가로서 목재 가공 일이 전혀 생소하지만 자기의 일에 대해서 아주 만족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연의료에 접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나누리가 만드는 이 가구들이 자연 환경을 사랑하고 또 그곳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은 항상 나에게 영감을 줍니다. 숲속을 거니느라 하면 굽은 나무와 나무가지를 보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아름다운 장식 무리등이나 가구 제품들에 대한 착상을 하게 됩니다. 목재를 준비하자면 먼저 나무 껍질을 벗기고 2달 동안 건조시킵니다. 일단 건조가 되면 그것들을 닦고 연마하고 도색을 합니다. 자그마한 의자는 보통 하루 동안에 만들 수 있는데 한 달 동안에 20개 정도씩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제작소에서는 가구 제품 외에 다른 제작소들에서 쓸 수 있거나 어린이들을 위한 각이한 규격의 목판들, 조립식 제품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쓸모없이 버려지고 나던 목재를 이용해서 만든 가구들은 오늘날 이곳에서 자연의 정서를 더해주는 좋은 가구 제품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에서 낡은 수지 병마개로 색안경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일 년 동안에 대양보호단체의 자원봉사자들은 82여 개 나라들의 해안가들을 청소한 후 150만 개 이상의 병마개들을 찾아냈습니다. 해마다 수백만 개의 수지 병마개들이 바다에 또는 쓰레기 처리지에 버려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수집하려면 많은 품이 들고 이것들을 재생하는 데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색안경을 생산하기 위해 우선 재생 공장에서 수집된 병마개들을 작은 조각들로 절단합니다. 다음 그것들을 녹여서 형타에 붓고 안경테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든 안경테에 어두운 색깔의 안경화를 넣으면 색안경이 완성됩니다. 제작자는 수지 어물을 재자원하는 사업에 나서도록 사람들을 개변시키는 문제가 현재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수지 어물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쓰레기로만 생각하던 인식을 바꾸어 이것들을 가지고 흥미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 제작소에서는 3,000여 개의 재생수지 색안경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30,000여 개의 수지병마개가 이용됐다고 합니다. 현식이 제자원하는 인류의 생존과 사회경제 발전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세계적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깨끗한 생태 환경을 마련하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자원화 사업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더욱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로 만든 돛배, 자투리 나무로 만든 가구, 병마개로 만든 안경, 참 다양하죠?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아 보여드리는 북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떤 흥미로운 방송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로 동대원 이유치원 어린이들의 바이올린 3중주 공연 감상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저렇게 귀여운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관심 가져 볼 만한 순서입니다. 혹시 아이에게 안 좋은 습관이 들어서 걱정이진 않으신가요? 아이들은 어떤 습관을 들이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좋은 습관을 들이게 할 수 있을지 효과적인 가정교육 방법 함께 배워봅시다. 습관은 옷도니를 여러 번 되풀이하는 과정이 저절로 익혀지고 굳어진 행동 방식, 버릇을 말합니다. 3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붙여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좋은 습관은 저절로 붙지 않으며 어린이들의 노력과 부모들의 방조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 시간인 어린이들과 어머니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좋은 습관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사는 우도른들에 대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아버지 죽어 많았지. 부모들만이 아니라 동네에 사는 우도른들에게도 유치원의 선생님들에게도 언제나 인사를 잘해야 리졸 바른 어린이로 사랑과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을 배워줄 때부터 아빠, 엄마라는 말과 함께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같이 배워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젠 습관이 되어서 유치원에 가거나 우도른들을 만나거나 하면 항상 2번 만나면 2번, 3번 만나면 3번 이렇게 인사를 꼭꼭 하곤 합니다. 아이 덕분에 정말 가정교육을 잘했다는 칭찬을 많이 받곤 합니다. 인사를 잘해야 모두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리졸 바른 어린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배야. 배가 왜 이렇게 아프니? 별남이가 천안 씻고 사과를 먹어서 배 아파서 혼납니다. 지며 이르러 선신자여 깨끗이 오지러운 선, 새참 먹는 선, 비늘어 깨끗이. 자기 전에 꼭 이빨을 닦는 습관도 붙여야 합니다. 항상 깨끗이 씻고 거두는 습관은 어린이들의 몸을 튼튼하게 해주는 좋은 습관입니다. 밥은 제자리에 얌전히 앉아서 먹어야 합니다. 밥을 먹을 때 음식 투정을 하거나 맛있는 것만 골라 편식을 하는 것은 나쁜 습관입니다. 그리고 밥을 다 먹은 다음엔 먼저 먹었다고 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식사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거 식사 준비를 할 때 옆에서 아이가 같이 보기도 하고 저를 덮기도 하고 하면서 함께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어머니 도와서 같이 한 음식이어서 그런지 먹는 것도 맛있게 먹었고, 그리고 어른들이 이렇게 옆에서 칭찬해 주니까 사기가 나서 제가 먹은 이거 빈 그릇들을 치우는 것이었습니다. 젓가락을 쓰는 것을 옳게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젓가락을 잘 쓸 줄 모른다고 해서 숟가락으로 음식을 마구 헤집어 놓는 것은 도덕이 없는 행동입니다. 물건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무엇이나 절약하는 습관은 어릴 때부터 붙여야 합니다.
그래요. 정의를 가지고 무슨 자기가 그리고 만들 때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해서 팡아치거나 이런 거 찍거나 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으면 그저 웅석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아끼는 마음이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전략하는 정신을 키워주어야 커서도 그 정신이 몸에 푹 배서 전략할 수 있으리라 하고 생각합니다. 난 색종이 어리구나 만고 이 전략 카메라 놓곤 합니다. 어린 동무들이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에 아버지 어머니들의 노력과 땀이 깃들어 있답니다. 색종이 한 장, 색연필 한 자루라도 절약하면 그만큼 아버지 어머니들의 일손을 돕는 것으로 되고 나라에 보탬을 주는 것으로 된답니다. 우리 모두 좋은 습관들을 붙여가자요. 여러분 한의원 많이 다니시죠? 북에서는 이 한의학을 서양의학과 결합해서 발전시킨 고려의학이 널리 쓰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 이어서 볼 영상이 고려 약재인 구기자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럼 우리에게도 익숙한 구기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구기자 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심어 갖고 온 약용식물입니다. 가지과에 속하는 잎지는 동굴성 똘기나무이며 키는 0.5 내지 1.5m 정도인데 주로 우리나라 각지의 메마른 들판과 모래땅, 산비탈 등지에서 자랍니다. 줄기는 1 내지 4m 정도로 길게 늘어지면서 자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구기자 나무를 수천 년 동안 식용 및 약재로 이용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의학자였던 호준이 집필한 동의보감에는 구기자가 성질은 차고 맛은 쓰며 덕이 없다. 힘줄과 뼈를 든든하게 하고 얼굴빛을 젊어지게 하며 흰머리를 검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구기자 나무에 달리는 열매를 구기자라고 하는데 연구사들은 구기자를 장수의 열매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기자의 사람의 건강에 필수적인 여러 가지 약효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구기자에는 아미노산만 해도 18가지가 들어있는데 그중 8가지가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또한 칼슘, 마그네슘, 칼리움, 철, 동, 아연을 비롯한 21종의 광물질과 여러 종의 비타민, 다당류, 카로티노이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구기자가 어떻게 건강에 좋은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구기자에 들어있는 성분들 중에서 비타민류, 카로티노이드, 다당류들은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사람의 몸에는 10조 개나 되는 세포들이 들어있는데 이 세포들은 항시적으로 유리기 공격을 받습니다. 이 유리기들은 몸 안에서 세포를 산화시켜서 세포를 죽이거나 노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 유리기를 제거하는 항산화 물질들이 구기자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 항산화 물질들로 해서 저기로화를 방지하거나 암성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데 효과를 나타냅니다. 구기자는 머리 아픔과 어지럼증을 완화시키는 데도 좋습니다. 전통적인 고려의학에서는 머리 아픔이 흔히 콩팥의 영양물질 부족으로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기자에는 여러 가지 비타민들이 들어있으므로 구기자를 많이 먹으면 인체에 필요한 비타민을 어느 정도 보충하는 것으로 됩니다. 구기자를 치료에 이용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구기자를 사용해서 3개월부터 콩팥 기능이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구기자는 이 밖에도 시력을 개선하며 부인병을 치료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가정과 사무실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구기자차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깨끗이 씻은 구기자를 차주전자에 넣고 물을 부어 보통 불에서 색이 우러날 때까지 끓입니다. 구기자의 고유한 색이 우러나올 정도로 끓여야 약효 성분들이 충분히 우러나온다고 합니다. 기호에 따라 꿀이나 사탕가루를 약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래전부터 건강에 좋은 고려약재로 널리 알려진 구기자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다음은 북에서 주목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오늘의 인물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스피노자의 명언 알고 계시죠? 오늘 주인공이 그 명언을 현실에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강계시 산림경영소에서 일하는 공은산림공 조명일 씨. 한 그루의 나무가 아니라 온 산림을 가꾸는데 평생을 바쳤다고 하네요. 함께 만나보시죠. 연연히 뻗어간 산발들에 뒤덮은 그 무성한 숲에는 수십 년을 하루와 같이 고귀한 땀과 순결한 양심을 바쳐 조국의 재부를 누려가는 애국자들의 넋이 순배어 있습니다. 그 주인공들 속에는 강계시 산림경영소 우이진 산림감독분소 공은산림공 조명일 동지도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강계시 산림경영소에 산림감독원으로 배치되어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30대 초엽의 제대군인 조명일 동지였습니다. 원래 그가 군사복무를 마치고 제대된 후 처음으로 배치된 곳은 온화한 목장이었습니다. 앞날이 촉망돼서 그는 인천 목장의 청년일꾼으로 선발돼서 사업했습니다. 그러한 그가 갑자기 산림감독원으로 될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서대주가 하룻밤 들어오더니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이렇게 뒤치럭뒤치럭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서대주 보고 이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뒤치럭뒤치럭 하는가 하고 내가 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나 데리고 산에 가서 감독원을 하고 부탁이면 사람이 이렇게 자기 하나의 안락을 위해서 어떻게 살겠나. 응? 아직도 나이가 한 30대 됐는데 둘 가서 우리 당의 기쁨들을 좀 해보자. 이렇게 돼서 그는 편안한 생활이 아니라 누구도 보는 이 없는 이름 없는 산 속에 삶의 깃을 폈습니다. 그가 산림감독원이 돼서 처음으로 자리 잡은 곳이 바로 12집산이었습니다. 12집산으로 말하면 해발고가 1000m가 넘고 산마루에는 수십 종보나 되는 둥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람이 너무 세차고 물이 없기 때문에 이 등판에만은 나무를 심어 자래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적이 없는 등판에 천막을 짓고 보금자리를 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12집산을 바라볼 때마다 조명일 동지가 20여 년 전에 이깔나무 종자를 채취할 때의 얘기를 감히 깊이 되새기곤 한다고 합니다. 산림복구 시작해서 이깔나무 종자를 채취하자니까 이게 강계시 이깔나무 종자 채취할 만한 그런 유리한 조건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깔 종자를 채취해야 산림복구를 진행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량림군에 사람을 파견해서 량림군까지 여기서 거리는 200리 또 종자 채취하는 장소까지는 심지어 300리까지 됩니다.
낭림군 산세가 묘함으로써 이깔씨 따라가다 길을 잘못 들게 되면 다른 곳으로 훅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길다 보니까 밤새고 서로 찾고 이러면서 밤을 팬 날도 여러 번 되고. 이깔나무 종자. 그것을 위해 그는 인적 없는 깊은 산중에 처막을 치고 온갖 고생을 다하며 나무 종자를 하나하나 정성 담아 채취했습니다. 그는 살림집을 짓기 전에 마련한 나무 종자를 심기 위해 깊은 산 속에 숲사이 양묘장을 먼저 꾸렸고 걸음지게를 지고 자기 집 텃밭이 아니라 산중의 양묘장으로 향했습니다. 12집산 등판까지 올라가는 거는 약 5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떠나면 12시경에 겨우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올라가 보게 되면 사람이 살 정도가 못 됩니다. 올라가면 인가라는 것도 전혀 없고. 숲속에 양묘장을 꾸렸지만 무엇보다도 물이 부족했습니다. 한 방울의 물을 얻자고 해도 1시간 남아 산 밑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부족한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른 봄에는 눈 속의 물을 모아두었습니다. 여름에는 비늘 방막으로 빗물을 받을 물주머니를 만들어 나무모 생산에 이바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가 오면 비가 올세라, 눈이 오면 눈이 올세라 매일과 같이 수십 리 산길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나무를 심고 가고 왔습니다. 산은 그에게 있어서 정든 집이었습니다. 아버지, 겨울엔 나무도 심지 않는데 왜 계속 산에 올라가 사나요? 산에 올라가야 산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냐? 어? 조명일 동지가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늘 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산리용반 송원들은 오늘도 그의 이야기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간다운지 늘 얘기하는 게 살림은 열쇠 없는 나라의 창고야, 국보야. 우리가 이걸 지켜야 돼. 자식들한테 돈을 주거나 재산을 주거나 우리가 진짜 나라의 푸른 산을 넘겨주자. 우리 후대들한테 자식들은 나라를 지키고 어머니들은 집에서 이 적산천을 푸르게 만들고 그러니까 자식들도 제대 되면 야 우리 어머니가 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궁지감을 가지고 일을 하자. 이렇게 심어 가꾼 나무들이 푸른 잎새 펼치고 산판의 옥색에 뿌리 내렸을 때 그는 기쁨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일 년, 10년, 20년. 세월이 흘러 흙빛이 더 짙던 산들은 몰라보게 변모됐습니다. 무성해지는 살림과 함께 조명일 동지에게는 여러 권의 살림복구 일지가 생겨났습니다. 해를 넘으며 그 일지는 더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그가 키운 나무가 다 고목으로 자라서 사회주의 대건설장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나라의 한 부분의 살림을 맡아서 거기다 나무 뭐 생산해서 심고 가꾸해서 첫 열매가 달렸을 때 그때 기쁨이라는 건 뭐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기뻤습니다. 솔직히 덕벌이라는 뭐 생각도 못하고 오직 그저 우리 장군님께서 고난행군 후과를 가시고 황폐화된 산을 빠른 시간에 한원복구해서 황금산 범산을 전병시키자는 호소, 애국의 호소를 그저 받들고 그저 내가 이 우리 장군님이 이 심려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그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한 알의 나무 종자, 한 그루의 나무 모를 위해서 발목이 시도록 걷고 걸은 길이며
밭보다 돌이 더 많은 땅을 기름진 나무모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손끝에 피가 지도록 골구고 가꾸어 온 낮과 밤들. 조국은 20여 년간 수백 정보의 황폐화된 살림을 무성한 살림으로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킨 자강도 강계시의 이름 없는 산림 감독원을 공은산림공으로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로 높이 내세워 주었습니다. 내가 맡고 있는 구역은 우리 지도에서 조밀로나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내가 맡고 있는 나라의 한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그걸 책임질로 내가 책임진다는 입장에서 그걸 가꾸고 관리를 할 때만이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될 수 있다는 거, 이걸 그저 제가 가슴에 언제나 안고 살고 있습니다. 나무가 없어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었던 벌거벗은 산들이 사람들에게 독을 주기까지에는 수십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무성한 살림은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한 고루 한 고루 거목들은 그것을 자기의 살점처럼 귀중히 여기는 소중한 마음에 먼저 뿌리를 내리며 한 그루의 나무, 한 떼기의 땅도 온 넋을 다 바쳐 소중히 품어 안을 때 조국의 귀중한 제부로 된다는 것을. (30대의) 젊은 나이에 아무도 보지 않는 산으로 들어간 조명일 씨. 이제 그가 키운 나무가 모두 고목이 되었다고 하네요. 저는 저 사람을 보면서 이 홍수와 가뭄이 되풀이되는 어느 마을을 구한 큰바위 얼굴에 대한 일화가 떠올랐어요. 어느 마을에 홍수와 가뭄이 계속 나고 자연재해가 너무 많아서 마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 마을 앞에 있는 큰 산에 사람 얼굴을 한 바위가 하나 있는데요. 저 바위를 닮은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 마을을 구해주게 된다라는 전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일만 다 마치면 늘 전부 다 마을 앞에 있는 큰 나무 밑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청년이 저는 그냥 기다리지 않고 산에 가서 나무를 심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은 나무를 심으러 가고 어느 날 몇십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마을 사람들이 저 큰 바위 얼굴 쪽을 쳐다보고 있다가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났다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혹시 그 청년의 얼굴이 큰 바위 얼굴과 닮아 보였다? 맞습니다. 그 큰 바위 얼굴이 되어 있었던 거죠.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나무를 심고 이제 땀을 흘리고 돌아오는데 얼굴이 똑같더라 뭐 이런 이야기죠. 결국은 이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내용이죠. 왜냐하면 그 마을은 결국 홍수와 가뭄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나무를 많이 심었으니까요. 결국은 큰 바위 얼굴이 저는 바로 그 조명일 씨가 그렇게 나무를 많이 심는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화와 너무 좀 비슷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정말 듣고 보니 조선판 큰 바위 얼굴 조명일 씨가 맞네요. 네. 네, 이렇게 조명일 씨 이야기까지 오늘 북녘의 하루 준비한 소식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북과 조금 더 가까워지셨나요? 앞으로도 있는 그대로의 북녘 소식 여러분께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김창현의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걸 무슨 대단한 사건처럼 생각하고 이를 억제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매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오늘날 현실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총 인구는 2020년 5,184만 명 이후 계속해서 감소해 2070년에는 3,766만 명에 이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인구가 변동하는 요인에는 출생, 사망, 국제 이동이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의 심화에 따라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는 인구의 자연 감소는
2020년 최초로 발생했는데요. 이런 감소율을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21세기가 끝나기 전 대한민국은 소멸하게 됩니다. 젊은 청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갖는 것은 정말 국가적 사업이 되었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나라의 미래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요즘입니다. 새쌍둥이 북의 정책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새쌍둥이 탄생은 나라의 경사가 분명합니다. 많은 혜택을 주며 기뻐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아이의 탄생 그 자체가 모두의 경사 아닐런지요. 온 사회가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육아와 교육을 책임져야 합니다. 아이들이 여기저기에서 소리 지르며 노는 모습이 유난스럽게 보고 싶어지는군요. 국력의 하루 김창현의 한마디였습니다.